안녕하세요. 경희보건한의원 정명전장입니다. 살 빼면 생리하나요? 이게 진료실에서나 온라인상으로 가장 많이 물어오는 질문인데 너무 일반적이기도 하고 부지기수로 많았던 케이스라 오히려 얘기를 덜 했던 것 같아요. 늘 살 빼는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빈도가 높은 살 빼서 좋아진 케이스를 많이 올리지 않았으니 오늘은 제대로 잘 빼서 좋아진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빼고 유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내원한 당시 27세인 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경이 있었고 이후 월경은 규칙적이었습니다. 2년간 해외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10kg이 늘어나고 고1 때부터 월경을 1년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2 때부터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체중은 3-4kg 정도 줄였지만 월경 주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방해준 피임약도 먹어봤지만 한 달 정도 복용하니 감정기복에 가슴 통증, 허리 통증으로 약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고 이후로 6개월 넘게 생리를 안 하니 주사 맞고 생리 유도하는 걸 반복하다가 이후에 또 무월경이 되니 그냥 참고 산부인과에서 또 처방해준 야즈를 먹을까 하다가 고민 끝에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원인은 제대로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진짜로 살이 쪄서 생긴 생리불순이 맞는지 확인해야 살을 뺐을 때 생리를 할 테니 말이죠. 케이스의 히스토리를 보면 체중 변화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체중 증가의 폭이 본인 체중의 20% 정도에 달했고 체중 증가와 무월경이 발생한 시점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무월경을 유발하는데 체중이 가장 두드러지는 역할을 한 것은 맞는데 혹시 다른 원인이 추가적으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 생활은 어땠는지, 왜 살이 쪘는지, 스트레스나 생활 변화로 다른 신체적인 변화는 없었는지를 체크해서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체지방 비율 개선을 위해 지방 연소, 근육량 증가, 식이, 운동에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키 몇 cm에 몸무게 몇 킬로인데요, 살 빼면 생리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도 비만이어도 규칙적으로 생리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분은 체중이 생리불순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고 인정할 만했습니다. 생활의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로 인한 변화들도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서 확인했지만 무월경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해서 체중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을 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체중을 줄이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덜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빠지는 건 불변의 진리이니까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진짜 안 먹는데 안 빠져요 라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95%는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5%의 예외로 인정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 역시 그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빠집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안 먹거나 덜 먹어서 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절대로 오래 지속할 수 없고 연예인들처럼 옆에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본인의 의지로 석 달도 길죠. 한 달 넘기는 걸 못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식사량 조절만으로 체중을 줄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걸 반복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몸에서 이미 저열량에 대한 적응이 된 경우는 이후에 저열량의 상황이 반복되어도 체내의 대사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저장해둔 열량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식사 조절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조절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절대적인 양을 조절하기보다는 식사 시간과 식단의 종류, 염분이나 당분의 정도, 규칙성 등을 조절을 해서 충분히 먹었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식사를 꾸준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사진 찍어서 오게 하고, 이게 마치 내 사생활을 까발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매뉴얼처럼 뭐 먹으면 좋은지 막 도표를 이렇게 그려주는 그런 식사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자주 먹는 식단에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먹기 전과 후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로 먹고 양념이나 반찬, 국물 등의 섭취량과 단백질과 섬유질, 지방의 섭취 비율, 탄수화물을 포함한 당분의 섭취 빈도와 양 등을 전체적으로 모두 판단합니다. 본인이 일상적으로 가장 자주 먹는 식단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본인의 맞춤 식단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칼로리로 계산해서 오늘 몇 킬로칼로리 먹었는데 살은 얼마 정도 빠졌어요 라고 하는 식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배달받아 먹는 다이어트 도시락이 있는 것도 알고 간편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락 평생 먹을 수 있나요? 식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나요? 출근해서 먹을 수 있나요? 회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절대 예스라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조절은 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런 변수들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이런 음식이면 평생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식이 조절이라면 배고픈 걸 참고 있어. 그래서 치팅데이를 이렇게 손꼽으며 참을 인자를 썼다가 기다렸던 목요일에 식욕을 폭발시키는 널뛰기 같은 거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식단으로 식이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걸 찾는 과정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식사 내용을 사진 찍게 하는 이유죠. 지금까지 식사 조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너무 길어지니 다음 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